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양측은 증거 조사와 함께 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송영훈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론은요 오후부터 진행이 되는데 증인 신문이 없고 증거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인지를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4차 변론기일부터 8차 변론기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계속 증인신문을 해왔죠. 그러면서 사실 여러 가지 서증들 또는 영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과 또 피청구인 대리인단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사실 간이한 증거조사, 즉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치는 데 비해서 탄핵 심판은 워낙에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또 대단히 엄중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양측이 제출했던 그 증거에 대한 의견들도 좀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의견을 밝히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이제 양쪽에서 2시간씩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배정이 된 상태죠.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공방을 하게 될 건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국회 측도 그렇고 대통령 측도 기존에 해왔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약에 10차 변론기일이 뭐 예정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보일 정도로 사실 이 절차들은 증인신문이 없고 기존에 이제 제출됐으나 조사가 안 된 증거들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뭐 국회 CCTV라든지 뭐 선관위 CCTV에서 개헌군이 출동한 영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재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국회 측도 대통령 측도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기존에 나왔던 뭐 계속 뭐 비슷한 주장일 텐데 결국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작이라는 취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오염됐다 또는 이 메모가 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 계속 늘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측에서도 일단 대통령이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직접 발언도 오늘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에 대한 유도신문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직접 질문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계속 대통령의 의견 진술은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면 피청구인에게 직접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증거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들은 대리인들이 밝히겠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피청구인이 직접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뭐 증인이나 증거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는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두 분과 오늘 변론 기일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제 내일 모레 10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도 짚어준 바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 오전에 형사재판 공판일과 관련해서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헌재에서 정확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는 마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면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 측에서는 기일을 연기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서도 제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중앙지법 에서 20일에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 공판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들만 출석하는 경우도 사실상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시간대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은 20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중앙지법에서 있는 내란죄와 관련된 공판 준비기일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사실 중앙지법의 위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치를 따져봤을 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공간이고
그리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라는 시간대를 봤을 때는 사실 같은 날 준비기일과 그리고 변론기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국회 측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이 따져서 아마 평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한 차례 정도는 변론기일을 연기해줄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국회 측에서는 형사재판 마친 뒤에 헌재를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관련해서 지금 명확한 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헌재 공보원이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일단 없다. 그러니까 20일에 불참을 윤 대통령이 헌재 하더라도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예. 시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예. 하는데요. 일단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재판 절차에서 기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날짜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0일 오후 2시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이 예정이 돼 있고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사건의 신문기일은 오전 10시잖아요. 예. 둘은 엄밀히 말하면 중복되는 기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간적으로도 중복이 되거나 중첩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기일 변경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이제 기일 변경할지가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오전에 중앙지법에 출석해서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신문기일을 소화한 다음에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출석이 물리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이 피청구인 본인이나 또 대리인단이 증인신문과 변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어권 보장에 중요하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관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오늘 변론기일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고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이 20일 변론기일은 3명의 증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예.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이 나오는 증인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증인 소환을 해야 돼요. 이미 지금 그 20일에 나오라고 한 차례 송달을 했을 겁니다. 기일을 변경한다면 그것도 발송을 해서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론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기일 변경이라는 게 반드시 다음 주 뭐 화요일에 한다 이렇게도 정해지는 게 아닐 수 있겠네요. 만약에 미뤄진다면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고 예. 있죠. 그러면은 연기한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 25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정해진 건 또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나온 이후에 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제 하야설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야에서는 모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 어떤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볼게요. 글쎄요, 일단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서부터 뭐 변호인 전원이 사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 전에 하야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하야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단 가능한지 여부부터 좀 따져본다면 좀 회의적인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고 나면 국회법 134조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원 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은 임명된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에 따라서는 이제 법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하야설의 주장 자체는 좀 정치적인 주장으로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탄핵 절차 전에 하야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동정표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 지형상 좀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이 그동안 사실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닌 걸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야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뭐 하야설에 대해서 사실상 뭐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야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탄핵 심판을 받지 않는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국민들의 생각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대한 결심 발언부터 하야설까지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시사한 그 중대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리인단 일괄 사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2017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대리인단 일괄 사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엔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불만을 표시하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리인단 일괄 사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다만 역시나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70조 제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조항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심판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른 심판 절차에도 유추 적용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을 해도 헌재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주고 그 국선 대리인에 의해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화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야론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그런 것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역시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본인이 파면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스탠스는 사뭇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어떤 그 하야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즉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전에 윤 대통령이 그런 선택할 의지가 없어서 이것은 논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달 전에 난동이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헌재를 또다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돌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한 40여 명이 헌재 항의 방문을 한 장면을 보고 참으로 위험하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저건 부적절함을 넘어서 위험한 언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민주당의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 앞에 가서 저렇게 항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월 26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미 날짜까지 못 박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 13명 중에 3명만 채택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왜 이렇게 재판이 빠르냐, 졸속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치고 그리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도 무려 40여 명이나 현재 항의 방문을 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들이나 또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사실상 좀 삼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또 일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편향성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리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또 신뢰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앞서서 헌재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다시 돌아봐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도 가령 뭐 헌법재판관의 그 선출이 지연된다거나 혹은 헌법재판소법을 국회가 개정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의견 제시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당위의 측면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효율성의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당위의 측면에서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것이 지난 1월 19일 그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렇게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정당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것인가 그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절차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직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표현을 하고 요청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부가 최대한 호의적으로 재량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항의 방문을 하면은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오히려 더더욱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배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케이스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그 선거법 등등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TF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TF에서 법원에 의견서 형식의 탄원서를 제출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차 진행의 적극성을 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법원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법원이나 그 사법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요. 헌재 흔들기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어제 좀 선동이라는 단어 등도 썼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이 작년 4월 18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주당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명의로 그 의원들과 당선인 30여 명이 수원지검에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수사기관이든 뭐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법적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가까운 과거에 했던 일들부터 돌아보면서 여야 공의 자제를 호소해야지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자가당착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드는 것이죠. 예, 의견 듣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여야의 진영을 떠나서 뭐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또는 우리 법치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국민적인 관점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서부지방 난동 사태의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뭐 헌재에 직접 찾아가서 뭐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특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40여 명이 가서 항의 방문을 하고 또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리고 뭐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어떤 국민이 보시기에도 좀 부적절하고 또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도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회유가 있었던 것 같으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왜곡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현태 707 단장의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12월 9일에 했던 기자회견과 지난 2월 6일에 헌재 증인으로 나가서 했던 증언이 좀 상당 부분 달라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단전 지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회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회유를 당한 적이 없고 본인의 생각을 양심적으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술이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된 것 같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저는 크게 무게감이 있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증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 당시 계엄날 밤에 국회에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전 지시와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부분은 어찌 본다면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은 아니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또는 어떤 진술로서의 큰 의미를 갖거나 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아니냐, 추측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여러 가지 진술들, 그러니까 헌재에서 했던 것, 또 국회에 나와서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 양쪽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김현태 단장은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국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성급들만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기소가 될지 아닐지 불확실한 지위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초반에는 박범계 의원도 만났고 최근에는 성일종 의원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말했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과 종합해 봤을 때 의미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할 대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김현태 단장의 진술 중에서 많은 분이 맡고 있어서 더 이상 진입이 어렵다고 내부 보고를 했더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전기를 끊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부 보고를 했다고 하는 시간대가 중요해요. 이게 0시 50분입니다. 0시 50분은 당시 이제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방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영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푸른색 KBS 테이블보가 있는 그 테이블을 넘겨서 맞고 소화기를 뿌려서 맞고 그러던 게 0시 50분대예요. 그러면은 이때 많은 분들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입이 어렵다. 어디를 진입하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보고했겠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를 했더니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팩트만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국민의힘이 회유를 했다 안 했다 이 부분보다는 네.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오히려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은 개헌 이후에 나왔던 진술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에 기자회견을 한 차례 한 바가 있고, 그리고 2월 6일에는 헌재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진술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포박용이었다라고 했다가 문을 봉쇄용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후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이 바뀌고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있을 테니 국민의힘의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거였지만 만약 그때 자신이 국회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당시에 한동훈 대표였죠. 지금은 전 대표지만 한 대표가 계엄 위원이라고 했던 건 성급했다고도 주장했거든요.
이런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수긍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관훈 토론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가정입니다만은 자, 민주당에서 나중에 집권을 해서 그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력한 주자가 이재명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민주당 의원들을 들어오라고 해도 어떤 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들어봐야 된다. 이것이 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 이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을 해제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킬 겁니까? 어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여야를 바꿔서 말씀드린 가상 사례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 대표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수장으로서 하시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굉장히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 아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당시에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의 18명의 국회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다른 말들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요.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여러 해석과 반응들 낳고 있거든요. 전 논리적으로도 이 말이 맞지 않죠.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잘못 들었나 싶게 고개를 갸웃거리신 국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영세 위원장의 말씀대로라면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잘못된 비상계엄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야당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해제 의결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을 보고 또 국가를 보고 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 그 정당의 정략적인 이익만을 쫓는 그런 집단이란 말입니까?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임에도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앞으로 혹시라도 열릴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말은 중도층 국민을 의식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결국 대통령과의 어떤 의리라든지 뭐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지금 발언을 통해서 보수 진영 결집의 표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중적인 전략, 그리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전략은 오히려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의 표심을 저는 잃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왜 지금 이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는 한 전 대표가 당시의 역할이 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복귀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일각에서는 지금 복귀하면 오히려 당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언제 복귀하면은 적절한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요, 뭐 더 자숙하라든가, 뭐 희생이 필요하다든가, 뭐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정치인의 정치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울 때 하는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2달 동안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는 정치인이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당내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 정치인이 복귀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께 소구력 있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평가하실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중간 수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와 이것이 이송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도 듣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창원지검에서는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건 사건 관련 대상자들의 주소지가 이제 서울이고 또 일어난 곳도 서울이니까 이제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취지이고 지금 뭐 수사하는 검사들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서울이었던 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지 지금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거를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창원지검에서 사실상 이 사건을 들고 너무 수사를 변두리 수사,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 수사만 하다가 결국 야권에서 야권 주도로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으로 부랴부랴 사건을 이송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판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나 뭐 명태균 씨 뭐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왔지만 정작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런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유력 인사들이 과연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앙지검에서도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이 빠르게 통과돼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특검으로만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을 했고 중앙지검이 앞으로 얼마나 성역 없이 그리고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 만약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선거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특검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왜 이 시점에 이송됐느냐? 저는 디지털 포렌식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한 15만 5천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녹음 파일들을 선별하고 증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간단치 않습니다. 장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던 창원지검에서 절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됨에 있어서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에 주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마도 검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통화 관련된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통화의 복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복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복기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뭐 녹취록이라든지 뭐 녹음 파일은 많이 들어봤지만 복기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태균 씨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지금 기억을 해서 적어놓은 내용들, 그러니까 복기를 한 내용들을 지금 공개를 한 건데요. 이 통화 시기 자체가 22대 총선 한 2달 전인 작년 2월 한 중순 무렵이었고 김 여사와 한 대여섯 차례 통화를 한 내용들이라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국민의힘의 공천에 상당히 깊숙이 또는 다방면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하나 더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복기록 자체는 명태균 씨의 기억에 의존한 주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 교차 검증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언급되고 있는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뭐 박한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통화 사실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고 뭐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제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귀록까지 나온 마당에 과연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22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태균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쨌든 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에는 신뢰성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치 브로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복귀록이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이나 녹취록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복원해서 스스로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본인의 진술 내지는 주장에 가까운 것이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물적 증거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이것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명태균 씨의 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임기 중에 그런 말을 했었죠. 법 앞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권도 없다. 정말 그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적인 신뢰가 유지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스스로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권이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앞서도 야당이 특검 만능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혹여라도 불필요하다든가 이렇게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효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고언을 저는 개인적으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선출직이 아니에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상의 절차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할 경우에 그것은 국민들 눈높이 또 국민의 어떤 민심의 중앙값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고 이제 검찰 수사 속도를 낼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갈래는 세 가지 갈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명태균 씨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그리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육선 녹음 파일도 작년에 공개된 바가 있었죠. 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의 육선 녹음도 공개된 바가 있었고, 대통령은 물론 그 의혹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결국 가장 정점에서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어떤 통화 내용을 통해서 공천 개입의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뭐 김진태 강원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명태균 씨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도 한 축으로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나서 그 비용을 대납받았다라는 의혹도 한 갈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검에서는 이 세 가지 의혹을 필두로 해서 특히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